1987년 8월, 무더운 여름날, 경기도의 한 공예품 공장 건물에서 32명의 사람들이 하룻밤 사이에 자취를 감췄습니다. 경찰이 수색에 나섰지만 그들은 지구상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마치 연기처럼 사라져버린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며칠 후 공장 식당 천장에서 검붉은 액체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사관이 천장 판넬을 열었을 때 그곳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좁고 낮은 천장 속 32구의 시신이 겹겹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왜 그곳에 올라갔을까요? 누가 그들을 그곳으로 이끌었을까요? 그리고 그 좁은 공간에서 그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낙원을 약속받았던 사람들의 끔찍한 최후. 그날의 이야기 속으로 어메이징 미스테리 지금 시작합니다. 초겨울에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던 1985년 11월, 경기도 명화시 외곽의 한적한 공단 지역에 천광공예라는 간판을 단 공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공장 건물은 2층 규모의 낡은 구조였지만 입구만은 유난히 화려하게 꾸며져 있었죠. 이 공장의 대표는 당시 45살의 박선영이라는 여성이었습니다. 박선영은 인자한 인상과 부드러운 말투로 지역사회에서 존경받는 인물처럼 보였습니다. 그녀는 인근 시장에서 장을 볼 때면 항상 상인들에게 인사를 건넸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착한 사업가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박선영의 진짜 얼굴은 따로 있었습니다. 공장이 문을 연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박선영은 본격적으로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노린 대상은 명확했습니다. 갈 곳 없는 고아, 홀로 사는 노인, 가족에게 버림받은 청년, 빚에 쫓기는 가장들이었죠. 저희는 가족입니다. 여기서는 누구도 외롭지 않습니다. 박선영은 이런 달콤한 말로 사람들을 유혹했습니다. 28살의 청년 김태주는 사업 실패로 수천만 원의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채권자들의 독촉에 시달리던 그는 어느 날 박선영의 제안을 받았습니다. 우리 공장에서 일하세요. 숙식을 제공하고 빚도 제가 대신 갚아드리겠습니다. 대신 열심히 일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태준에게는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60이 넘은 최순자 할머니도 비슷한 경우였습니다. 자식들에게 버림받고 쪽방에서 홀로 살던 그녀에게 박선영은 따뜻한 밥과 잠자리를 약속했습니다. 순자는 눈물을 흘리며 박선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저 같은 늙은이도 받아주시는 겁니까? 물론입니다. 우리는 모두 평등합니다. 나이도 성별도 과거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1명, 2명씩 사람들이 천광공예로 모여들었습니다. 1986년 초가 되자 공장에는 이미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박선영은 그들에게 가족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고 자신을 어머니라고 부르게 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버린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다릅니다. 우리는 서로를 의지하며 노동을 통해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박선영의 말은 절박한 사람들에게 복음처럼 들렸습니다. 처음 몇 달간은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공장에서는 주로 수공예품을 제작했는데 도자기 인형, 나무 장난감, 자수 제품 등이었습니다. 일은 고되었지만 함께 식사하고 함께 자는 공동체 생활은 외로웠던 사람들에게 위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1986년 여름부터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박선영은 점차 가족들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했습니다. 실로 동시간이 하루 12시간에서 15시간으로 그리고 18시간으로 늘어났습니다. 식사는 점점 부실해졌고 잠자는 시간도 줄어들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시기합니다. 우리가 더 열심히 일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박선영의 목소리에는 점점 강압적인 기운이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더 큰 변화는 외부와의 단절이었습니다. 공장 정문에는 높은 담장이 세워졌고 출입문에는 자물쇠가 채워졌습니다. 가족을 만나러 가겠다는 사람에게 아직 때가 아니다 라는 말로 막았습니다.
전화 사용도 금지되었습니다. 외부와의 접촉은 우리의 순수함을 오염시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완전해져야 합니다. 김태준은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원했던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빚은 이미 박선영이 대신 갚아준 상태였고 그는 떠날 수도 없는 처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태준은 담을 넘어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붙잡혔습니다. 박선영은 모든 가족들을 공장 마당에 모았습니다. 배신자가 있습니다. 박선영의 차가운 목소리가 어둠 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태준은 무릎을 꿇은 채 떨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의 사랑을 저버렸습니다. 정화가 필요합니다. 그날 밤 태준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무도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다만 며칠 후 그가 다시 나타났을 때 그의 눈빛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생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마치 인형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저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준은 기계적으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다른 사람들은 공포에 질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박선영은 가족들에게 서로를 감시하게 만들었습니다. 누군가 불평을 하거나 탈출을 계획하면 즉시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보고하지 않으면 공범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공장은 이제 완벽한 감옥이 되었습니다. 창살은 없었지만 보이지 않는 사슬이 모든 사람을 꽁꽁 묶어놓고 있었습니다. 박선영이 낙석했던 낙원은 사실 지옥의 입구였던 것입니다. 밤이 되면 공장 안에서는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의 신음소리, 채찍소리, 그리고 기도하는 듯한 중얼거림. 하지만 담장 밖의 사람들은 그저 기계가 돌아가는 소리려니 생각했습니다. 1986년이 저물어갈 무렵 천광공회에는 이미 30명이 넘는 사람들이 갇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곧 끔찍한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아직 몰랐습니다. 박선영의 왕국은 점점 더 어둡고 깊은 곳으로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1986년 봄, 천광공회의 공장 담장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3m가 넘는 콘크리트 담장 위에는 철조망까지 설치되었습니다. 박선영은 도둑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지만 누구도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철조망의 날은 안쪽을 향해 있었으니까요. 이제 이곳에서 탈출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박선영의 통제는 점점 더 교묘해졌습니다. 그녀는 가족들에게 과거를 버리라고 요구했습니다. 세속의 관계는 여러분을 타락시킵니다. 진정한 자유를 얻으려면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어느 날 아침, 박선영은 모든 사람들을 식당에 모았습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규칙을 시행합니다. 외부 가족과의 편지, 전화, 만남을 모두 금지합니다. 24살의 이현주는 손을 들었습니다. 어머니, 그럼 부모님께는 어떻게 안부를 전합니까? 연로하신데. 박선영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현주 씨, 진정한 부모는 여기 계십니다. 바로 저입니다. 혈육이라는 것은 육체의 연결일 뿐 영혼의 연결은 아닙니다. 현주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오후 박선영은 각자에게 종이 한 장씩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것은 가족에 보내는 결별 편지의 양식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새로운 삶을 살기로 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연락하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눈물로 편지를 썼지만 거부할 수는 없었습니다. 거부하는 순간 김태준처럼 정화의 대상이 되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으니까요. 박선영은 편지를 모두 수거한 뒤 우체통에 넣었습니다. 그 편지들은 정말 가족에게 전달되었을까요? 아무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외부와의 연결이 끊어지자 박선영은 본격적으로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5월 어느 날 박선영은 32살의 정민호를 불렀습니다. 민호는 과거 작은 회사에서 격리를 했던 경력이 있었습니다. 민호 씨, 당신에게 중요한 임무를 맡기겠습니다. 박선영은 민호에게 두꺼운 서류 뭉치를 건넸습니다. 그것은 배출 신청서였습니다. 이 서류에 서명하세요. 우리의 성로운 사업을 위해 필요한 자금입니다. 대출이요? 하지만 제게는 담보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준비했습니다. 박선영은 가짜 재산증명서와 허위 재직증명서를 만들어두고 있었습니다.
민호의 이름으로 여러 사채업체에서 돈을 빌리려는 계획이었습니다. 민호는 불안했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를 믿으세요. 이 돈은 모두 우리의 미래를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민호를 시작으로 가족들의 명의로 수십 개의 가명 계좌가 만들어졌습니다. 박선영은 그들을 데리고 은행과 사채업체를 돌아다녔습니다. 한 명당 평균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씩 30명이 넘는 사람들의 명의로 빌린 돈은 순식간에 수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 돈으로 무엇을 하시는 겁니까? 최순자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돈은 악마의 산물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거두어들여 정화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세상이 깨끗해집니다. 박선영의 대답은 언제나 모호했습니다. 빌린 돈이 공장 운영에 쓰이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식사는 여전히 보리밥과 된장국이 전부였고 작업장의 낡은 기계들도 그대로였습니다. 돈은 도대체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요? 6월이 되자 지하실에 이상한 공간이 만들어졌습니다. 가족들은 밤낮이로 동원되어 지하실을 파고 벽을 세웠습니다. 박선영은 그곳을 성스러운 기도실이라고 불렀습니다. 지하실에는 창문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촛불만이 유일한 빛이었습니다. 벽면에는 이상한 문구들이 빽빽하게 쓰여 있었습니다. 순종은 구원이다. 의심은 죄악이다. 어머니는 진리다. 매일 밤 9시가 되면 모든 사람들은 지하 기도실로 내려가야 했습니다. 그곳에서 박선영은 설교를 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파괴하려 합니다. 언론도 정부도 심지어 여러분의 가족들도 적입니다.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건 오직 하나, 완전한 순종뿐입니다. 박선영의 목소리는 지하실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의심하는 자는 배신자입니다. 질문하는 자는 악마의 종입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숙인 채 예 어머니라고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7월 어느 날 18살의 소년 강민수가 지하 기도실에서 쓰러졌습니다. 과로와 영양실조 때문이었습니다. 병원에 데려가야 합니다. 이현주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박선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병원은 악마의 소굴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를 치유할 것입니다. 민수는 사흘 동안 지하실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돕지 못했습니다. 다행히 민수는 간신히 회복했지만 그 후로 그의 몸은 더욱 쇠약해졌습니다. 이 무렵부터 공장에는 외부인의 출입이 완전히 차단되었습니다. 식자재를 배달하는 트럭 기사조차 공장 정문 밖에서 물건을 내려놓고 가야 했습니다. 박선영은 신도중 몇 명을 지정해 물건만 받아오게 했습니다. 외부인이 우리를 보면 시기심이 생깁니다. 우리의 순수함을 보호해야 합니다. 어느 날 오후 공장 담장 밖에서 한 중년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현주야, 엄마야, 네 목소리 좀 들려자. 이현주의 어머니였습니다. 딸에게서 이상한 편지를 받고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현주는 작업장에서 그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박선영의 측근들이 사방에서 지켜보고 있었으니까요. 어머니는 1시간 넘게 담장 밖에서 딸을 불렀습니다. 현주야, 엄마가 잘못했어. 제발 나와. 같이 집에 가자. 하지만 담장 안은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경찰을 불렀습니다. 경찰 2명이 공장 정문 앞에 섰습니다. 박선영이 직접 나왔습니다. 그녀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경찰에게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신고가 들어와서요. 이현주라는 사람이 여기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자발적으로 여기서 일하고 있습니다. 박선영은 현주를 불렀습니다. 현주는 떨리는 다리로 정문까지 걸어왔습니다. 박선영의 측근 2명이 양옆에 서 있었습니다. 현주 씨, 어머니가 찾아오셨는데 만나시겠습니까? 현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일하고 싶습니다. 어머니께 걱정하지 말라고 전해주세요. 현주의 목소리는 기계적이었습니다. 마치 미리 연습한 대사를 읊는 것 같았습니다. 경찰은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본인이 원한다는데 강제로 데려갈 수는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현주의 어머니는 울부짖으며 떠나야 했습니다. 그날 밤 현주는 지하 기도실에서 혹독한 정화를 받았습니다. 가족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것은 큰 죄입니다. 박선영의 차가운 목소리가 지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1986년 가을, 천광공에는 완벽한 밀폐 공간이 되었습니다. 안에 갇힌 32명의 사람들은 이제 바깥 세상과 완전히 단절되었습니다. 그들에게 남은 것은 오직 박선영의 명령뿐이었습니다. 사채업자들에게서 빌린 돈의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지만 아무도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빚 독촉장은 모두 박선영이 가로챘으니까요. 보이지 않는 사슬은 점점 더 단단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슬의 끝에는 끔찍한 운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987년 3월, 이른 봄의 차가운 바람이 공장 담장을 흔들었습니다. 그날 오후 2시, 천광공의 정문 앞에 검은색 승용차 3대가 멈춰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들은 모두 6명, 건장한 체격의 사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채업자들이었습니다. 문 열어! 선두에 선 사내가 정문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쾅 소리와 함께 녹슨 자물쇠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작업장에서 일하던 신도들이 움찔했습니다. 박선영은 급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무슨 일이냐고? 돈 갚으러 왔지. 사내는 주머니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박선영 앞에 내던졌습니다. 그것은 연체 독촉장이었습니다. 3경합제 이자도 안 갚고 있잖아. 원금만 3억이 넘어. 이자 합치면 4억이야, 4억. 박선영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곧 갚겠습니다. 시간? 개소리 하지 마. 작년부터 똑같은 소리만 하잖아. 사내는 박선영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오늘 당장 1억이라도 안 갚으면 여기 있는 것들 다 때려 부수고 사람들 전부 데려갈 거야. 알아들어? 박선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돈이 없었습니다. 신도들 명의로 빌린 수억 원은 이미 어딘가로 사라진 뒤였으니까요. 일주일만 주십시오. 제발. 일주일? 좋아. 딱 일주일이야. 그때까지 돈 없으면 이 공장 문 닫고 너도 끝장이야. 사채업자들은 공장을 한 바퀴 돌며 물건들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 같았습니다. 쓸만한 게 하나도 없네. 고철값도 안 나오겠어. 사내들은 작업장 기계 몇 대를 발로 걷어차고 욕설을 퍼부은 뒤 떠났습니다. 공장 안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그날 밤 박선영은 핵심 간부 5명을 지하 기도실로 불렀습니다. 정민호, 김태준, 이현주, 그리고 초기부터 박선영을 따랐던 조성훈과 한미경이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조상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선영은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촛불이 흔들리며 그녀의 얼굴에 기괴한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멸하려 합니다. 박선영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사채업자들뿐이 아닙니다. 수사기관에서도 우리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어제 공장 앞에서 형사로 보이는 자들이 서성이는 걸 보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이곳을 떠나야 합니다. 더 거룩한 곳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한미경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머니, 어디로 가시려는 겁니까? 박선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다만 천장을 올려다볼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공장 안의 분위기가 급변했습니다. 작업장에서 만들던 공예품 작업이 중단되었습니다. 박선영은 신도들에게 이상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식당 건물 2층 천장을 점검하세요. 판넬 하나씩 드러내고 안쪽 공간을 확인하세요. 천장을요? 묻지 말고 하세요. 신도들은 사다리를 놓고 식당 천장으로 올라갔습니다. 천장 판넬을 드러내자 좁고 낮은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높이는 경우 1m 남짓, 성인이 앉기 힘든 공간이었습니다. 이 공간을 깨끗이 청소하세요. 먼지 하나 남기지 마세요. 박선영의 지시는 계속되었습니다. 신도들은 의아했지만 묵묵히 따랐습니다. 질문은 곧 배신이라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으니까요. 3월 15일 공장 안의 전화기가 사라졌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파괴되었습니다. 박선영이 직접 망치로 내리쳐 산산조각을 낸 것입니다. 외부와의 연결은 악마의 통로입니다. 그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같은 날 정문의 자물쇠가 안쪽에서도 열 수 없는 특수 잠금 장치로 교체되었습니다. 이제 열쇠는 오직 박선영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도들 사이에서 불안한 속삭임이 퍼졌습니다. 우리 여기서 나갈 수 있는 거 맞죠? 어머니께서 뭔가 계획이 있으실 거야. 하지만 천장을 왜 청소하라는 거지? 29살의 배수진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1년 전 이곳에 들어왔을 때만 해도 희망에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이곳은 감옥이었습니다. 3월 20일 새벽 3시 수진은 결심했습니다. 탈출한다. 그는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른 신도들은 모두 잠들어 있었습니다. 아니, 잠든 척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수진은 작업장으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담장을 넘을 수 있을 만한 긴 사다리가 있었습니다. 사다리를 들고 담장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담장까지 5m. 수진은 거의 다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디 가십니까, 수진 씨? 등 뒤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선영이었습니다. 수진은 얼어붙었습니다. 돌아보니 박선영 뒤에 조성훈과 김태준 그리고 몇 명의 남자 신도들이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그냥 배신하려 하셨죠. 박선영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없었습니다. 가족을 버리고 도망치려는 자에게는 정화가 필요합니다. 수진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박선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늦었습니다. 조성훈과 태준이 수진을 붙잡았습니다. 수진은 발버둥 쳤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모든 신도들이 식당에 소집되었습니다. 한가운데에는 수진이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멍투성이었고 옷은 찢어져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를 배신했습니다. 박선영의 목소리가 식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배신자의 대가는 무엇입니까? 영원한 어둠입니다. 박선영은 조성훈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성훈은 수진의 팔을 비틀어 일으켰습니다. 지하실로 데려가세요. 수진은 질질 끌려갔습니다. 그의 비명소리가 점점 멀어지더니 곧 지하에서 철컥하는 문 닫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후로 아무도 배수진을 보지 못했습니다. 어떤 신도는 밤에 지하에서 미약한 신음소리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확인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확인하는 순간 자신도 그 옆에 갇히게 될 것을 알았으니까요. 3월 25일 공장 밖에서 다시 사채업자들이 나타났습니다. 돈 가져왔어? 박선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없구나. 좋아. 오늘로 끝이야. 사내들은 공장 안으로 밀고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기계를 부수고 가구를 뒤집고 온갖 물건을 트럭에 실어 날랐습니다. 신도들은 떨며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이것뿐이야? 이걸로는 이자도 안 갚겠는데. 사람들이라도 데려갈까? 공장에 팔면 되겠네. 사채업자의 농담에 신도들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결국 사내들은 기계 몇 대와 공장 안의 귀금속을 싹쓸이해갔습니다. 일주일 뒤에 또 온다. 그때는 진짜 사람들 데려간다. 공장 정문이 쾅 하고 닫혔습니다. 박선영은 창문 너머로 떠나는 차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이미 광기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날 밤 박선영은 다시 핵심 간부들을 모았습니다. 때가 왔습니다. 어머니? 우리는 곧 새로운 세계로 갑니다. 이 더러운 세상을 벗어나 영원한 평화를 얻을 것입니다. 박선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두려움인지 흥분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1987년 3월이 저물어갔습니다. 천광공에는 이제 폭발 직전의 화약고였습니다. 사채업자들의 위협, 수사기관의 감시, 그리고 박선영의 광기. 이 모든 것이 한 점으로 수렴하고 있었습니다. 그 끝에는 상상할 수 없는 비극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월의 위기 이후 천광공에는 점점 더 기이한 모습으로 변해갔습니다. 4월부터 공장에서는 이상한 소음이 들렸습니다. 무언가를 옮기는 소리, 쾅쾅거리는 소리, 그리고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발소리. 인근 주민들은 공장이 야간 작업을 하나 보다고 생각했을 뿐이었습니다. 5월 중순, 공장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며칠 동안 계속된 연기는 주민들의 민원을 불렀지만 박선영은 난방용 보일러를 점검하는 중이라고 둘러댔습니다. 하지만 5월의 난방이 웬 말입니까? 6월이 되자 공장은 완전히 침묵했습니다. 밖에서 보이는 것이라곤 높은 담장뿐, 사람의 인기척도, 기계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버려진 폐공장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7월 말, 공장 주변을 지나던 우체부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우편함에 편지와 고지서가 가득 쌓여 있었던 것입니다. 적어도 2주는 된 것 같았습니다. 이상하네. 사람이 없나? 우체부는 정문을 두드렸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8월 3일 월요일 아침 7시. 공장 인근에서 아침 운동을 하던 김영수 씨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매일 아침이면 들리던 공장의 기계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쉬는 날인가? 하지만 무언가 찝찝했습니다. 영수는 공장 담장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담장 틈으로 안을 들여다보려 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문으로 갔습니다. 문은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사람 없습니까?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영수는 문을 흔들었습니다. 그때 문틈 사이로 이상한 냄새가 흘러나왔습니다. 썩은 음식 냄새 같기도 하고 곰팡이 냄새 같기도 한 기묘한 악취였습니다. 뭔가 잘못됐어. 영수는 급히 인근 파출소로 달려갔습니다. 오전 9시, 경찰 2명이 천광공의 정문 앞에 섰습니다. 경찰입니다. 문 열어주십시오. 역시 대답이 없었습니다. 경찰은 자물쇠를 절단기로 끊었습니다. 쇠가 끊어지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두 경찰은 숨을 멈췄습니다. 공장 마당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사람은 물론이고 개 한 마리, 새 한 마리 보이지 않았습니다. 고요했습니다. 너무나 고요했습니다. 이상한데? 경찰들은 작업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업대 위에는 절반쯤 만들어진 공예품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마치 작업하던 사람이 갑자기 사라진 것처럼 공구들도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습니다. 식당 건물로 갔습니다. 식탁 위에는 먹다 남은 빵이 있었습니다. 컵 안의 물은 반쯤 마신 채였습니다. 하지만 빵에는 푸른 곰팡이가 피어 있었습니다. 적어도 일주일은 된 것 같았습니다. 본청에 연락하세요. 뭔가 큰일입니다. 오후 2시, 명화시 경찰서 수사과 전 인력이 투입되었습니다. 형사들은 공장 구석구석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2층 숙소에는 이불과 옷가지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세면도구도 놓여 있었습니다. 한 형사가 자랍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신분증과 통장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사람이 도망가면서 신분증을 두고 갑니까? 다른 형사가 화장실을 확인했습니다. 칫솔이 젖어 있었습니다. 최근까지 사람이 있었던 게 확실합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지하실이었습니다.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은 어둡고 습했습니다. 형사들은 손전등을 켜고 조심스럽게 내려갔습니다. 지하실 벽면에는 이상한 글귀들이 빽빽하게 쓰여 있었습니다. 순종은 구원, 의심은 죄악, 어머니는 진리. 바닥에는 쇠사슬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쪽 구석에는 채찍과 몽둥이 같은 것들이 보였습니다. 이건 고문도구 아닙니까? 형사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더 안쪽으로 들어가자 작은 독방 같은 공간이 나왔습니다. 문에는 밖에서만 열 수 있는 빗장이 걸려 있었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형사들은 뒷걸음질했습니다. 독방 안에서는 지독한 악취가 풍겼습니다. 바닥에는 배설물과 핏자국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누군가 여기 갇혀 있었던 것이 분명했습니다. 배수진. 한 형사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후 5시 수사본부가 설치되었습니다. 경찰은 공장 주변 주민들을 대상으로 긴급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최근에 이상한 점 못 보셨습니까? 글쎄요, 원래도 폐쇄적인 곳이라 한 2주 전부터는 정말 조용하더라고요. 사람이 나가는 걸 보신 적 있습니까? 없어요. 밤낮으로 문이 잠겨 있었으니까요. 우체부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7월 20일쯤부터 우편물을 안 가져갔습니다. 그 전까지는 누군가 매일 나와서 가져갔거든요. 경찰은 신도명부를 확보했습니다. 박선영을 포함해 총 32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32명이 하룻밤 사이에 증발했다는 겁니까? 수사팀장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공항과 항만을 확인하세요. 기차역 버스터미널도요. 32명이 동시에 움직이면 누군가 봤을 겁니다. 8월 4일 전국에 수배령이 내려졌습니다. 박선영과 주요 간부들의 얼굴이 신문 일면에 실렸습니다. 32명 집단 실종 사건이라는 제목과 함께.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단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공항에서는 해당 인물들의 출국 기록이 없었습니다. 기차역과 버스터미널에서도 목격자가 없었습니다. 항만에서도 밀항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32명이 어떻게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습니까? 수사팀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한 형사가 가설을 제시했습니다.
집단 인신매매 아닙니까? 누군가 이들을 납치해서 32명을 한꺼번에요? 말이 안 됩니다. 그럼 해외 밀항? 흔적이 하나도 없는데요? 모든 가설이 막혔습니다. 8월 7일, 경찰은 공장에 남아있던 하급 신도 3명을 찾아냈습니다. 그들은 실종 당일 공장에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박선영이 시장에 심부름을 보냈던 이들이었죠. 그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형사가 물었지만 그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릅니다. 저희가 돌아왔을 때는 이미 아무도 없었습니다. 박선영이 어디로 갔는지 아십니까? 세 사람은 대답 대신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더 높은 곳으로 가셨습니다. 더 높은 곳? 예, 어머니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것입니다. 형사는 답답했습니다. 이들의 눈빛은 공허했고 마치 최면에 걸린 것처럼 같은 말만 반복했습니다. 박선영은 범죄자입니다. 사기죄와 감금죄로 수배 중입니다. 하지만 하급 신도들은 귀를 막았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어머니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수사는 완전히 미궁에 빠졌습니다. 언론은 매일 이 사건을 대서특필했습니다. 21세기 미스테리, 현대판 신선노름, 온갖 추측과 소문이 난무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32명의 사람들은 마치 공기 중으로 녹아버린 듯 사라졌습니다.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전국을 뒤졌습니다. 산속, 폐가, 지방 공장들. 하지만 어디에서도 그들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8월 중순, 수사팀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32명이 어떻게 이렇게 완벽하게 사라질 수 있단 말입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바로 그곳에 있었습니다. 천장 위에 말입니다. 8월 29일 토요일 오전 10시. 실종사건 발생 26일째, 수사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었습니다. 경찰은 마지막으로 공장 건물을 재수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혹시 놓친 단서가 있을지 모릅니다. 처음부터 다시 뒤집어 봅시다. 수사팀장 최형철 형사의 지시에 따라 5명의 형사가 공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오전 11시 20분, 38살의 강민수 형사가 식당 건물을 재점검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15년 경력의 베테랑이었지만 이번 사건만큼은 도무지 실마리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32명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는 게 말이 되나? 민수는 식당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먼지 쌓인 식탁, 굳어버린 음식물, 깨진 그릇들. 그때였습니다. 똑! 머리 위에서 무언가 떨어졌습니다. 민수는 손으로 머리를 만졌습니다. 끈적한 액체가 묻어났습니다. 손을 보는 순간 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검붉은색이었습니다. 민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천장 판넬 틈새에서 액체가 방울방울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코를 찌르는 악취가 났습니다. 그것은 썩은 고기 냄새였습니다. 팀장님! 민수의 외침에 다른 형사들이 달려왔습니다. 저기, 천장을 보십시오. 최형철 팀장이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사다리 가져와! 형사 한 명이 급히 작업장에서 사다리를 가져왔습니다. 최영철은 사다리를 타고 천장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는 천장 판넬 하나를 조심스럽게 밀어 올렸습니다. 순간 지독한 악취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최영철은 구역질을 참으며 손전등을 켰습니다. 불빛이 천장 속을 비추는 순간 으악! 최영철은 사다리에서 떨어질 뻔했습니다. 아래에서 형사들이 급히 그를 붙잡았습니다. 팀장님, 무슨 일입니까? 최영철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저 떨리는 손으로 천장을 가리킬 뿐이었습니다. 강민수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그 역시 천장 안을 들여다보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좁고 낮은 천장 공간, 가로 5m, 세로 3m, 높이는 고작 1m 남짓한 그 비좁한 공간에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시신들이었습니다. 본청에 즉시 연락하십시오. 민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후 1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요원들이 도착했습니다. 방독면을 쓴 감식반원들이 천장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들은 하나하나 천장 판넬을 드러냈습니다.
드러난 광경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32구의 시신이 천장 속에 겹겹이 쌓여 있었습니다. 무더운 8월의 열기 속에서 시신들은 심하게 부패해 있었습니다. 천장 구조물이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해 휘어져 있었습니다. 가장 안쪽 천장 공간의 중앙 부분에는 한 여성의 시신이 누워 있었습니다. 화려한 한복 차림이었습니다. 붉은색과 금색이 섞인 마치 왕족이 입는 듯한 옷이었습니다. 박선영이었습니다. 그녀의 주변으로 다른 시신들이 원을 그리며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마치 여왕을 호위하는 신하들처럼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사진 찍으세요. 배치 상태를 정확히 기록해야 합니다. 감식반장의 지시에 따라 사진사가 플래시를 터뜨렸습니다. 섬광이 어둠 속 시신들을 비췄습니다. 오후 3시, 시신들을 천장에서 내리는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내려진 시신은 입구 쪽에 있던 젊은 남성이었습니다. 법의가 시신을 살폈습니다. 손목에 끈이로 묶인 흔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에 압박 흔적이 선명합니다. 자살입니까? 아닙니다. 타살 가능성이 높습니다. 목을 졸린 흔적이지 목을 맨 흔적이 아닙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시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부분 목에 압박 흔적이 있었습니다. 이건 집단 살해입니다. 법의의 말에 현장이 술렁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저항한 흔적이 없습니다. 네? 손톱 밑에 피부 조직도 없고 방어 상처도 없습니다. 마치 순순히 당한 것처럼 보입니다. 오후 5시, 14번째 시신을 내렸을 때였습니다. 한 감식 요원이 천장 안쪽 벽면에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글씨가 있습니다. 벽면에는 손톱으로 긁은 듯한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함께, 영원히. 판독이 어려웠지만 몇 글자는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 마지막 순간에 남긴 메시지였습니다. 오후 7시 27번째 시신. 그것은 18살 소년 강민수의 것이었습니다. 3월에 과로로 쓰러졌던 바로 그 소년이었습니다. 민수의 시신은 유난히 말라 있었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모습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오래전부터 영양실조 상태였습니다. 밤 9시 31번째 시신까지 모두 내렸습니다. 마지막 남은 것은 박선영이었습니다. 감식요원 2명이 조심스럽게 그녀의 시신을 들어 올렸습니다. 화려한 한복이 너덜너덜했지만 그녀의 배치만큼은 정교했습니다. 팔이 가지런히 모아져 있습니다. 누군가 정성스럽게 배치한 것 같습니다. 부검애가 박선영의 시신을 살폈습니다. 목에 압박 흔적 있습니다. 이 사람 역시 살해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누가 마지막까지 살아남아서 아무도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밤 11시 모든 시신이 지상으로 내려왔습니다. 영안실로 옮겨지기 전 형사들은 마지막으로 천장 속을 확인했습니다. 강민수 형사가 천장 안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좁은 공간을 훑었습니다. 그곳에는 물병 몇 개와 빵 부스러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쪽 구석에는 배설물 흔적도 보였습니다. 여기서 살았던 겁니까? 민수는 천장 판넬을 만져보았습니다. 판넬은 아래쪽에서 손으로 밀면 쉽게 열렸습니다. 탈출할 수 있었어. 민수는 중얼거렸습니다. 천장 판넬 하나만 밀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다리만 놓으면 쉽게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아무도 탈출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탈출하지 못한 것일까요? 탈출하지 않은 것일까요? 민수는 천장 공간의 높이를 측정했습니다. 1m 10cm. 성인이 앉을 수 있는 높이였습니다. 하지만 32명이 함께 있기에는 너무나 비좁았습니다. 이 공간에서 며칠이나 있었던 걸까요?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같은 의문을 품었습니다. 그날 밤 최영철 팀장은 사무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그는 천장에서 찍은 사진들을 하나씩 들여다보았습니다. 시신들의 배치, 박선영을 중심으로 한 동심원 구조, 너무나 질서정연했습니다. 계획된 것인가, 우발적인 것인가? 팀장은 담배에 불을 붙였습니다. 32명의 사람들이 좁은 천장 속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왜? 무엇 때문에? 사채업자들을 피해서? 경찰 수사를 피해서?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걸까요? 팀장은 한 가지 확신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집단 자살이 아니라는 것을.
누군가 혹은 무언가가 이들을 그 좁은 천장으로 이끌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답은 부검 결과에서 나올 것이라는 것을. 새벽 2시, 팀장은 사무실 불을 껐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천장에서 발견된 32구의 시신. 이제 그들이 말해줄 차례였습니다. 9월 1일 화요일 오전 9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검실에서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32구의 시신에 대한 정밀 부검이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시신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부패가 상당히 진행되었습니다. 책임 부검이 홍재석 박사가 보고서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 사인을 밝혀내겠습니다. 부검은 나흘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9월 4일 금요일 오후 3시 1차 부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영철 팀장과 수사관들이 회의실에 모였습니다. 홍재석 박사가 앞에 섰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32명 중 29명의 사인은 질식사입니다. 목을 졸렸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사가 명확합니다. 박사는 사진 자료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약물 반응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수면제나 마취제를 쓰지 않았다는 겁니까? 네, 혈액과 위 내용물을 분석했지만 어떤 약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그럼 깨어있는 상태에서 목이 졸렸는데 저항 흔적은요? 홍 박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더 이상합니다. 손톱 및 조직검사, 방어상처, 몸부림친 흔적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이 안 됩니다. 사람이 목 졸리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검시 결과가 그렇습니다. 한 수사관이 질문했습니다. 혹시 먼저 기절시킨 건 아닙니까? 둔기에 의한 타박상이나 뇌진탕 흔적도 없습니다. 외상이 전혀 없다는 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최영철 팀장이 끼어들었습니다. 박사님, 그럼 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목이 졸리는 걸 받아들였다는 겁니까? 의학적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하지만 현장 증거와 부검 결과를 종합하면 그렇게 추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회의실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홍 박사가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두 번째 이상점입니다. 시신들의 영양 상태가 매우 불량했습니다. 특히 젊은 층일수록 심했습니다. 장기간 굶었다는 말씀입니까? 최소 몇 달은 제대로 먹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일부는 괴혈병 초기 증세도 보였습니다. 박사는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선영의 시신에서 특이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어떤 특이점입니까? 왼쪽 팔 안쪽에 주사 자국이 있었습니다. 비교적 최근에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 무슨 약물입니까? 그게 확인이 안 됩니다. 부패 때문에 성분 분석이 어렵습니다. 최영철은 메모를 했습니다. 나머지 3명은요? 나머지 3명은 사인이 달랐습니다. 2명은 아사, 1명은 탈진사로 보입니다. 아사요? 네, 위 내용물이 전혀 없었고 심한 탈수 상태였습니다. 천장에서 며칠 동안 있으면서 굶어 죽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수사관 중 1명이 물었습니다. 천장에 물병이 있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물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있었지만 다 떨어진 것 같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최영철 팀장은 수사팀을 소집했습니다. 상황을 정리하겠습니다. 팀장은 화이트보드에 타임라인을 그렸습니다. 7월 20일경 32명이 천장으로 올라갔습니다. 8월 3일 실종 신고, 8월 29일 발견, 최소 열흘, 최대 한 달 이상 천장에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 형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팀장님, 한 가지 가설을 세워봤습니다. 말해보세요. 박선영이 먼저 핵심 간부들에게 자신을 죽이도록 시켰습니다. 그 다음 간부들이 일반 신도들을 차례로 죽였습니다. 마지막 생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수 있습니다. 근거는요? 시신 배치입니다. 박선영이 중앙에 있고 주변으로 간부급 인물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자리로 갈수록 하급 신도들입니다. 최영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리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부검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29명이 질식사했습니다. 한두 명도 아니고 29명을요. 그 좁은 공간에서 차례차례 목을 조르는데 아무도 도망가지 않았다? 믿기 어렵습니다. 다른 형사가 끼어들었습니다. 세뇌입니다. 완전히 세뇌당한 겁니다. 그 정도로 세뇌가 됩니까? 종교 집단에서는 가능합니다. 교주의 말이 곧 법이 되는 겁니다. 논쟁이 이어졌지만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 9월 7일 수사팀은 다른 가능성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제3자 개입설은 어떻습니까? 강민수 형사가 제안했습니다. 박선영을 포함한 전원이 누군가에 의해 살해당할 가능성입니다. 32명을 한꺼번에요?
조직적으로 한다면 가능합니다. 무장한 사람 대여섯 명이면 충분합니다. 최영철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동기는요? 빚입니다. 박선영이 빌린 돈의 행방을 추적해야 합니다. 바로 그날 오후 수사팀은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공장 지하실에 발견된 낡은 가방 속에 장부가 있었던 것입니다. 장부에는 돈의 입출금 내역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암호화되어 있었습니다. 대산, 천용, 정화, 무슨 뜻입니까? 한 형사가 해독을 시도했습니다. 기업 이름 같은데요? 며칠간의 분석 끝에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팀장님, 이거 대산은 대산산업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대산산업? 그 대기업 말입니까? 네, 그리고 천룡은 천광건설로 추정됩니다. 최형철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계속하세요. 장부를 보면 박선영이 신도들 명의로 빌린 돈이 이 회사들과 흘러갔습니다. 정확히는 이 회사들과 연관된 비자금 계좌로 흘러간 것 같습니다. 금액이 얼마입니까? 확인된 것만 5억 원이 넘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9월 10일 수사팀은 대산산업 본사를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벽에 부딪혔습니다. 저희는 천광공예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대산산업 법무팀 변호사는 단호했습니다. 장부에 분명히 기록이 그건 위조된 것입니다.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수사팀은 손쓸도리가 없었습니다. 결정적인 물증이 부족했습니다. 9월 15일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회계 전문가 윤석호 씨가 갑자기 외국으로 떠난 것입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미국이라고 합니다. 급한 개인 사정이라고. 최영철은 주먹으로 책상을 쳤습니다. 개인 사정? 지금 이 상황에? 며칠 후 윤석호의 가족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수사는 또다시 막혔습니다. 상부에서는 압력이 들어왔습니다. 대기업과 연루된 의혹은 신중하게 다뤄라. 확실한 증거 없이 언론에 흘리지 마라. 최영철은 답답했습니다. 9월 20일 수사팀은 최종 회의를 열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입니다. 최영철은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32명이 천장에서 사망했습니다. 대부분 질식사, 약물 반응 없음, 저항 흔적 없음, 박선영의 팔에 주사 자국, 그리고 사라진 수억 원의 돈. 결론은요? 결론은 아직 없습니다. 침묵이 슬렀습니다.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째, 집단 자살, 박선영의 세뇌에 의한 자발적 죽음. 둘째, 집단 살해, 제3자가 이들을 몰살하고 천장에 유기. 어느 쪽입니까? 둘 다 설명이 안 됩니다. 집단 자살치고는 너무 계획적이고 집단 살해치고는 현장 증거가 없습니다. 한 형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팀장님, 혹시 둘 다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무슨 뜻입니까? 일부는 자살하고 일부는 타살당한 겁니다. 박선영이 핵심 인물들에게 자살을 강요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은 강제로. 최영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추측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증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증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신들은 말이 없었습니다. 천장은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진실은 여전히 어둠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9월이 저물어 갔습니다. 언론은 여전히 이 사건을 다뤘지만 새로운 정보는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도 서서히 식어갔습니다. 하지만 최영철만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일 밤 사무실에 남아 자료를 뒤졌습니다. 놓친 단서가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천장에서 발견된 32구의 시신. 그들은 왜 그곳에 올라갔을까요? 누가 그들을 죽였을까요? 그리고 사라진 돈은 어디로 갔을까요? 답은 여전히 멀었습니다. 1987년 겨울이 지나고 1988년 봄이 왔습니다. 최영철 팀장은 사건을 놓지 않았습니다. 상부에서는 사건을 종결하라는 압박이 들어왔지만 그는 끈질기게 돈의 흐름을 추적했습니다. 3월 15일 수사팀은 은행 거래 내역을 확보했습니다. 팀장님, 이상합니다. 강민수 형사가 컴퓨터 프린트물을 들고 왔습니다. 정민호 명의 계좌에서 3천만 원이 인출되었습니다. 1987년 5월 12일. 그게 뭐가 이상합니까? 인출된 돈이 당일 한빛무역이라는 회사 계좌로 입금됐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 민수는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일주일 후 폐업했습니다. 그리고 돈은 다시 태평양 산업으로 이동했습니다. 세탁하고 있군요. 최영철은 거래 내역을 따라갔습니다. 돈은 마치 미로를 통과하듯 수십 개의 회사를 거쳤습니다.
최종 목적지는 어딥니까? 그게 주적이 끊겼습니다. 마지막은 해외 계좌입니다. 어느 나라입니까? 홍콩입니다. 최영철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1988년 당시 해외 계좌 추적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돈 세탁 구조는 박선영 혼자 만들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4월 20일 수사팀은 결정적인 증인을 찾아냈습니다. 천광공예에 식자재를 납품했던 김성호 씨였습니다. 그는 1986년부터 1987년까지 공장에 쌀과 채소를 배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이상한 점을 보셨습니까? 1987년 초부터 이상한 차들이 자주 왔습니다. 어떤 차들입니까? 검은색 고급 승용차요. 번호판도 특이했습니다. 김성호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한 번은 그 차에서 내리는 사람을 봤습니다. 정장 입은 남자였는데 박선영이 굉장히 공손하게 맞이하더군요. 얼굴을 기억하십니까? 아니요, 너무 멀어서. 하지만 분위기가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박선영이 그렇게 고개를 숙이는 건 처음 봤거든요. 그 차가 언제 왔습니까? 주로 밤이었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수사팀은 김성호의 증언을 바탕으로 차량을 추적했습니다. 하지만 단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5월 초 또 다른 증인이 나타났습니다. 천광공의 인근 주유소 주인 박철수 씨였습니다. 1987년 7월쯤이었습니다. 한밤중에 트럭이 왔어요. 트럭이요? 네, 큰 화물 트럭이었는데 천광공의 쪽으로 들어가더군요. 어떤 트럭이었습니까? 회사 로고가 있었는데 뭐였더라? 대산 모시기. 수사관들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대산이요? 확실합니까? 네, 대산이라는 글자는 확실히 봤습니다. 그 트럭이 뭘 실었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시트로 덮여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새벽에 다시 나갈 때는 텅 비어 보였습니다. 최영철 팀장은 즉시 대산산업을 재조사했습니다. 1987년 7월 대산산업 소속 차량이 천광공예를 방문한 기록이 있습니까? 대산산업 측은 단호하게 부인했습니다.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저희는 천광공예와 거래한 적이 없습니다. 목격자가 있습니다. 착각이겠죠. 대산이라는 이름을 쓰는 회사가 한둘입니까? 벽이었습니다. 5월 25일 수사팀 내부에서 익명의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대산산업을 조사하지 마십시오. 위협합니다. 누구십니까? 전화는 끊겼습니다. 이틀 후 최영철은 상부로부터 호출을 받았습니다. 최 팀장, 수사 방향을 조정하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대산산업 관련 조사는 중단하라는 지시야. 위에서 내려왔네. 하지만 증거, 정황뿐이잖아. 대기업을 상대로 수사하려면 확실한 물증이 있어야 해. 최영철은 분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6월, 수사팀은 다른 경로로 접근했습니다. 신도들의 가족을 만나 인터뷰를 진행한 것이었습니다. 이현주의 어머니 오순덕 씨를 만났습니다. 현주가 죽기 전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순덕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꺼냈습니다. 편지는 1987년 3월에 쓰인 것이었습니다. 엄마, 저는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곧 더 좋은 곳으로 갑니다. 어머니께서 그러셨어요. 우리는 이제 자유로워질 거라고요. 편지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더 좋은 곳이라니 무슨 뜻일까요? 순덕은 울먹였습니다. 정민호의 형 정민석 씨도 비슷한 편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민호가 마지막으로 전화했을 때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형, 나 곧 빚 다 갚을 수 있어. 어머니께서 방법을 알려주셨어. 우리가 모두 정화되면 돈 문제도 해결된대. 정화요? 무슨 뜻인지 물어봤는데 말을 안 하더군요. 그냥 걱정하지 말라고만. 수사팀은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신도들은 죽기 직전 더 좋은 곳, 정화, 자유 같은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세뇌입니다. 심리학 전문가가 자문을 제공했습니다. 박선영은 신도들에게 죽음을 구원으로 포장했습니다. 그들은 죽는 게 아니라 더 좋은 곳으로 간다고 믿었던 겁니다. 7월, 결정적인 단서가 나왔습니다. 공장 지하실에서 추가 수색을 하던 중 벽 틈에 숨겨진 녹음 테이프가 발견된 것입니다. 테이프를 재생하자 박선영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더 이상 갈 곳이 없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내버려두지 않을 것입니다. 잡음이 심했지만 몇 문장은 또렷했습니다. 돈을 돌려줄 수 없습니다. 이미 넘겨주었으니까요. 그분들이 우리를 지켜주실 줄 알았는데. 그리고 마지막 문장. 우리는 함께 정화되어야 합니다. 그것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테이프는 거기서 끊겼습니다. 그분들은 누굽니까? 수사관들은 흥분했습니다. 이것은 박선영이 배후 세력의 존재를 시인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테이프의 법적 증거 능력이었습니다. 이 테이프가 언제, 누가, 어떤 상황에서 녹음한 것인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검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법정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8월, 수사팀은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대산산업의 전 직원을 접촉한 것입니다. 여러 명을 만났지만 모두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회계팀에서 일했던 32살의 이정훈 씨였습니다. 저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무엇이든 말씀하세요. 1987년 봄 회사에서 이상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특정 계좌로 돈을 이체하라는. 얼마였습니까? 한 번에 수천만 원씩 여러 차례였습니다. 어느 계좌였습니까? 개인 명의였습니다. 이름이 정민호, 김태준 이런 이름들이었습니다. 수사관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그 이름들은 모두 천장에서 발견된 신도들이었습니다. 그 돈이 어디서 온 겁니까? 그건 비자금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왜 그런 이체를 했습니까? 저도 몰랐습니다. 그냥 지시대로. 이정우는 떨고 있었습니다. 이 얘기 아무한테도 하지 마세요. 제발. 왜 그러십니까? 전에 이 일을 알고 있던 동료가 있었습니다. 윤석호라고. 그 친구가 미국으로 갔다고 하는데. 이정우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사실 가기 전날 그 친구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굉장히 무서워하더군요. 누가 자기를 따라다닌다고. 지금은요? 연락이 안 됩니다. 미국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이정훈과의 인터뷰를 마치고 나오는 길 최영철은 뒤를 돌아봤습니다. 검은 승용차 한 대가 멀찍이 서 있었습니다. 차 안의 사람은 보이지 않았지만 분명 누군가 있었습니다. 감시받고 있군. 최영철은 직감했습니다. 9월, 마지막 희망이 꺼졌습니다. 이정훈이 갑자기 진술을 번복한 것입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기억이 잘못됐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분명히 아무것도 모릅니다.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 이정훈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시 연락을 시도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이정훈은 회사를 그만두고 지방으로 내려갔습니다. 수사는 완전히 막혔습니다. 사라진 수억 원의 돈, 그 돈은 유령 의사를 거쳐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대산산업의 연결고리는 있었지만 증명할 수 없었습니다. 증인들은 입을 다물었고 증거는 사라졌습니다. 1988년 말 상부에서 최종 결정이 내려왔습니다. 사건을 종결하게, 집단 자살로 결론 짓고 종결해 최형철은 항의했습니다.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게 너무 많습니다. 증거가 없잖아. 추측과 정황만으로는 기소할 수 없네. 하지만 이것은 명령이야. 전광공의 사건은 광신도들의 집단 자살로 공식 기록되었습니다. 32명의 사람들은 박선영의 세뇌에 속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것이 결론이었습니다. 돈의 행방에 대해서는 박선영이 개인적으로 유용했으나 회수 불가능이라고만 적혔습니다. 최영철은 책상 서랍에 사건 파일을 넣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실은 이게 아니라는 것을. 천장의 32명은 단순한 광신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누군가에게 이용당하고 버려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돈을 모으는 도구로 쓰였다가 입을 막기 위해 제거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증명할 수 없었습니다. 거대한 힘 앞에서 진실은 무력했습니다. 1989년 2월 사건 종결 석 달 후 한 지방신문에 작은 기사가 실렸습니다. 전광공의 생존자 침묵계다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기사를 쓴 기자는 프리랜서 임수연이었습니다. 그녀는 사건 당시 공장에 있었지만 살아남은 하급신도 3명 중 1명과 접촉에 성공했습니다. 경찰 조사 때는 왜 말하지 않았습니까? 임수연이 물었습니다. 26살의 한미선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믿어주지 않을 것 같았어요. 지금은 말할 수 있습니까? 미선은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박선영은 평소에도 이상한 연습을 시켰습니다. 어떤 연습입니까? 죽음의 연습이요. 임수연은 메모를 했습니다. 1986년 가을부터였습니다. 지하 기도실에서 밤마다 모였어요. 박선영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죽음은 새로운 탄생이다. 미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말로만 했어요. 하지만 점점 실제로 연습하게 했습니다. 실제로요? 서로의 목에 손을 올려놓는 연습이요. 이것이 구원의 길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박선영은 계속 그렇게 말했습니다. 미선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현주 언니가 울었어요. 무섭다고 했죠. 하지만 박선영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무서움은 악마가 주는 것이다. 순종만이 평하다.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아무도 거부하지 못했어요. 거부하면 배수진 오빠처럼 지하실에 갇히니까요. 미선의 증언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박선영이 오랜 기간 신도들에게 죽음을 준비시켜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1987년 3월부터는 더 심해졌어요. 매일 밤 기도실에서 어머니가 가시는 길은 우리가 지켜야 한다는 말을 반복하게 했습니다. 100번씩이요. 왜 그런 말을 시켰을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때부터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박선영이 점점 불안해하는 것 같았어요. 임시연은 다음 질문을 던졌습니다. 실종 당일 밤 당신은 어디 있었습니까? 박선영이 저를 포함해 3명을 시장에 보냈어요. 식료품을 사오라고. 몇 시였습니까? 저녁 6시쯤이요. 우리가 돌아온 건 밤 10시였는데 공장이 조용했어요. 이상할 정도로. 미선의 손이 떨렸습니다. 불을 켜봤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식당에는 먹다만 음식이 있었고 작업장에는 공구들이 어질러져 있었어요. 하지만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어디로 갔다고 생각했습니까? 처음에는 집단으로 어디 갔나 싶었는데 정문이 안에서 잠겨 있었어요. 열쇠도 없이. 그날 밤 미선과 2명의 생존자들은 공장 안을 샅샅이 뒤졌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찾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보지 않았습니까? 임수연이 물었습니다. 왜 천장을 봐야 한다고 생각했겠습니까? 누가 천장에 올라갈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미선은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기사가 나간 후 임수연 기자에게 익명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또 다른 생존자를 만나고 싶습니까? 남성의 목소리였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일 오후 3시 명화시 중앙공원 벤치에 나오십시오. 전화가 끊겼습니다. 다음 날 임수연은 공원에 나갔습니다. 벤치에는 40대 중반의 남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모자를 깊이 눌러쓰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성훈의 형입니다. 조성훈은 박선영의 핵심 간부 중 한 명이었습니다. 천장에서 발견된 시신 중 하나였습니다. 동생이 죽기 일주일 전에 전화를 했습니다. 조성훈의 형 조성민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 나 곧 죽을 것 같아. 그렇게 말했어요. 무슨 뜻으로 한 말입니까?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죠. 하지만 동생 목소리가 진지했어요. 어머니께서 그러셨어. 우리는 곧 정화되어야 한다고. 그래야 빚에서 자유로워진다고. 성민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제가 물었어요. 무슨 소리야? 공장 나와. 형이 데리러 갈게. 하지만 동생은 거절했습니다. 안 돼. 나는 어머니를 지켜야 해. 그게 마지막이었습니까? 아니요. 동생이 한마디 더 했습니다. 성민은 눈을 감았습니다. 형, 만약 내가 죽으면 어머니만 탓하지 마. 다른 사람들도 있어. 정장 입은 남자들. 그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거기까지였어요. 갑자기 전화가 끊겼습니다. 다시 걸어도 받지 않았어요. 성민은 손수건으로 눈을 닦았습니다. 경찰에 이 얘기를 했습니까? 했습니다. 하지만 믿어주지 않았어요. 동생이 정신이 온전치 않았던 것 같다고만 하더군요. 임수연은 메모했습니다. 정장 입은 남자들. 며칠 후 임수연은 또 다른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천광공회 근처에 살던 야간 경비원 윤태식 씨의 증언이었습니다. 1987년 7월 말이었습니다. 밤 11시쯤. 태식은 당시를 떠올렸습니다. 공장 쪽에서 찻소리가 들렸어요. 이상했죠.
보통 그 시간에는 조용했거든요. 어떤 차였습니까? 검은 승용차 2대였습니다. 번호판은 못 봤어요. 하지만 차가 고급차였던 건 기억합니다. 차에서 누가 내렸습니까? 정장 입은 남자들이요. 서너 명쯤 됐던 것 같아요. 태식은 당시 담배를 피우며 멀리서 지켜봤다고 했습니다. 그 남자들이 공장 안으로 들어갔어요. 30분쯤 지났을 때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소리였습니까? 고함 소리요. 누가 크게 싸우는 것 같았어요. 여자 목소리도 들렸고. 박선영입니까? 아마도요. 확실하지는 않지만. 태식은 무서워서 그 자리를 떠났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1시간쯤 후 다시 그쪽을 봤을 때 차들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경찰한테 신고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그냥 싸우는 줄만 알았어요. 설마 그게. 태식의 증언은 중요했습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실종 직전에 외부인이 공장을 방문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임수연은 이 증언들을 모아 기사를 썼습니다. 천광공의 사건, 집단 자살인가 집단 살해인가. 기사가 나가자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사람들은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반응은 차갑했습니다. 이미 종결된 사건입니다. 추가 수사 계획은 없습니다. 공식 발표였습니다. 임수연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최영철 전 팀장을 찾아갔습니다. 최영철은 이미 지방으로 발령받은 상태였습니다.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집단 자살이었을까요? 최영철은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기록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팀장님 생각은요? 최영철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기자님, 어떤 진실은 너무 크고 무거워서 밝혀낼 수 없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제가 할 말은 여기까지입니다. 최영철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천장의 32명은 스스로 올라간 게 아닙니다. 누군가 혹은 무언가가 그들을 그곳으로 몰아넣었습니다. 3월 말 국가에서 공식 발표가 나왔습니다. 천광공의 사건은 박선영의 쇠뇌에 의한 집단 자살로 최종 결론, 추가 조사 없음. 발표문에는 단 한 줄이 추가되었습니다. 루머와 근거 없는 유포는 법적 조치 대상임. 경고였습니다. 임수연의 기사는 더 이상 게재되지 않았습니다. 신문사에서 압력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생존자들도 다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한미선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조성민은 연락이 끊겼습니다. 야간 경비원 윤태식은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아무것도 본 게 없어요. 모든 증언이 사라졌습니다. 1989년 여름, 사건은 역사 속으로 묻혔습니다. 천광공의 건물은 철거되었고 그 자리에는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공사는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인부들이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결국 그 땅은 수년간 방치되었습니다. 32명의 목소리는 침묵했지만 그들의 억울함은 여전히 그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1990년 4월, 천광공의 사건이 일어난 지 3년이 흐른 시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사건을 잊어가고 있었습니다. 언론도 정부도 더 이상 이 사건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프리랜서 기자 임수연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4월 12일, 그녀는 우연한 기회에 중요한 단서를 얻었습니다. 명화시 우체국에서 일하는 한 직원이 그녀에게 연락을 해온 것입니다. 기자님,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직원은 주변을 살피며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게 뭡니까? 1987년 7월 25일에 접수된 편지입니다. 수취인 주소가 잘못되어 반송되었는데 보관함에서 발견했습니다. 임수연은 봉투를 확인했습니다. 발신인은 박선영이었습니다. 편지 수취인은 서울시 영등포구 삼화빌딩 501호로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주소는 존재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열어봐도 됩니까? 벌써 열어봤습니다. 읽어보세요. 임수연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꺼냈습니다. 필체는 급하게 쓴 듯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윤 사장님께
저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습니다. 약속하신 보호는 어디에 있습니까? 사채업자들이 매일 찾아옵니다. 경찰도 공장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돈은 모두 약속대로 보내드렸습니다. 이제 저희를 지켜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우리를 데리러 올 것입니다. 제발 답장을 주십시오. 편지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임수연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이것은 박선영이 배우 세력에게 보낸 구원 요청이었습니다. 윤상철이 누구죠? 찾아봤지만 나오지 않습니다. 가명일 겁니다. 임수연은 편지를 복사했습니다. 이것은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편지를 어디에 발표할 것인가? 대형 신문사들은 이미 이 사건을 다루지 않기로 했습니다. 작은 지역 신문에 기고했지만 큰 반향은 없었습니다. 5월 더욱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천광공의 부지에서 아파트 건설 공사가 재개되었는데 공사 중 땅속에 뼈가 발견된 것입니다. 사람 뼈입니다. 인부가 소리쳤습니다. 경찰이 출동했고 법의학자가 현장을 조사했습니다. 이건 오래된 유골입니다. 최소 3, 4년은 된 것 같습니다. 몇 구입니까?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파편 상태라. 하지만 최소 2, 3명은 될 것 같습니다. 유골은 공장 지하실 근처 땅속에 발견되었습니다. 깊이는 약 1.5m. 누가 묻은 겁니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DNA 검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1990년 당시 DNA 검사 기술은 제한적이었습니다. 유골의 정체를 밝히는데 몇 달이 걸렸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신원 미상입니다. 청광공의 신도 명단에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누구입니까? 알 수 없습니다. 이 발견은 새로운 의문을 낳았습니다. 천장에 32명 외에도 다른 희생자가 있었던 것일까요? 하지만 수사는 재개되지 않았습니다. 오래된 유골이라 사건과 직접적 연관성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경찰의 공식 답변이었습니다. 6월, 임수연은 최영철 전 팀장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최영철은 지금 작은 지방파출소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한때 촉망받던 수사관이 좌천된 것이었습니다. 팀장님, 이 편지를 보셨습니까? 임수연은 박선영의 편지 복사본을 보여줬습니다. 최영철은 편지를 천천히 읽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것을 어디서 구했습니까? 우체국에서요. 경찰에 제출했습니까? 했습니다. 하지만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증거 능력이 없다고. 최영철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기자님, 이 사건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진실? 최영철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기자님은 아직도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믿으십니까? 그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두꺼운 파일이 들어있었습니다. 제가 3년 동안 모은 자료입니다. 최영철은 파일을 펼쳤습니다. 사진, 메모, 증언 녹취록이 빼곡했습니다. 보십시오. 천장의 시신 배열 사진입니다. 사진 속 시신들은 너무나 질서정연하게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32명이 스스로 이렇게 배치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최영철은 다음 사진을 넘겼습니다. 박선영의 시신입니다. 팔이 가지런히 모아져 있습니다. 마치 누군가 정성스럽게 놓은 것처럼. 누가 놓았다는 겁니까? 마지막 생존자? 아니면... 최영철은 말을 멈췄습니다. 아니면 외부인입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최영철은 또 다른 메모를 꺼냈습니다. 야간 경비원 윤태식의 증언입니다. 검은 승용차, 정장 입은 남자들. 그들이 공장에 들어간 시각은 7월 28일 밤 11시, 그리고 32명이 실종된 것은 그 직후입니다. 우연이 아니라는 말씀이군요. 우연일 리 없습니다. 최영철은 창밖을 바라보였습니다. 제 생각에 그날 밤 공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다. 박선영과 외부인들 사이에 충돌이 있었고 결과적으로 32명 전원이... 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살해당했다는 겁니까? 모릅니다.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최영철은 파일을 덮었습니다.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이들은 스스로 천장에 올라간 게 아닙니다.
누군가 그들을 그곳에 전시했습니다. 전시요? 네, 보여주기 위해서요. 보라, 이것이 배신의 대가다 라고. 임수연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럼 누구에게 보여준 겁니까? 그건 제가 밝히지 못한 부분입니다. 최영철은 서랍을 닫았습니다. 기자님, 제 충고를 들으십시오. 이 사건에서 손을 떼십시오. 왜요? 위험합니다. 이 사건 뒤에는 우리가 상대할 수 없는 힘이 있습니다. 최영철은 자신의 전출 명령서를 보여줬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조사했다는 이유로 좌천되었습니다. 제 후배 중 한 명은 원인 모를 교통사고로 다쳤습니다. 증인들은 하나둘 사라졌습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럼 조심하십시오. 7월 임수연은 마지막 시도를 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증거를 종합해 긴 기사를 썼습니다. 제목은 천광공의 사건의 숨겨진 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신문사도 게재를 거부했습니다. 너무 민감한 내용입니다. 증거가 불충분합니다.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모두가 같은 이유를 댔습니다. 결국 임수연의 기사는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8월, 천광공의 부지에 아파트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새 건물이 세워졌고 사람들이 이사를 왔습니다.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는 사람은 이제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사 온 주민들은 곧 이상한 점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들리는 기묘한 소리, 설명할 수 없는 냉기, 갑자기 고장나는 전등. 여기 뭔가 있는 것 같아요. 한 주민이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관리사무소는 단순한 소문이라며 무시했습니다. 9월, 최영철은 은퇴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천광공의 사건 파일을 정리했습니다. 모든 자료를 박스에 담았습니다.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지겠지. 그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언젠가가 올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1990년이 저물어 갔습니다. 천광공의 사건은 역사 속으로 완전히 묻혔습니다. 32명의 목소리는 침묵했고 그들의 이름은 잊혀졌습니다. 하지만 천장 위에서 멈춰버린 그들의 시간은 여전히 멈춰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하지만 그들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영원히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1991년 여름, 천광공의 사건이 일어난 지 4년이 흘렀습니다. 명화시에 세워진 아파트 단지는 이제 평범한 주거 공간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뛰어놀고, 주부들이 장을 보러 나가고, 직장인들이 출퇴근을 합니다. 하지만 가끔 비가 오는 날이면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201동 3층에 사는 김영희 씨는 비 오는 날만 되면 창문을 꼭 닫습니다. 왜 그러세요? 이웃이 물으면 그녀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비 오는 날이면 그녀는 냄새를 맡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그녀만 아는 그 냄새를. 1987년 8월 29일 천장이 열렸을 때의 그 악취. 영희는 당시 수사에 참여했던 경찰관의 아내였습니다. 남편은 그날 이후 악몽에 시달렸고 결국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여보, 잊어요. 이미 끝난 일이에요. 그녀는 남편을 위로했지만 정작 자신도 잊을 수 없었습니다. 6월 어느 날 명화시 도서관에 한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최영철이었습니다. 은퇴한 지 1년이 지났지만 그는 여전히 사건을 놓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1987년부터 1990년까지의 신문 기사를 모두 찾아 읽었습니다. 천광공의 사건뿐 아니라 그 시기에 일어난 모든 실종 사건, 의문의 죽음 사건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천광공해와 비슷한 사건들이 전국에서 산발적으로 일어났던 것입니다. 1985년 부산, 종교단체 신도 17명 집단 실종. 1986년 대구, 공동체 생활을 하던 23명 의문의 죽음. 1988년 광주, 수련원에서 15명 사망. 모두 집단 자살 또는 사고사로 종결된 사건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최영철은 확신했습니다. 천광공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은퇴한 민간인이었습니다. 더 이상 수사할 권한도 힘도 없었습니다. 7월, 임수연 기자는 작은 출판사를 통해 책을 냈습니다. 제목은 천장 위의 사람들, 천광공의 사건의 기록이었습니다. 책에는 그녀가 4년 동안 모은 모든 증언과 자료가 담겨 있었습니다. 물론 대산산업 같은 실명은 가명으로 바꿔야 했습니다. 책은 조용히 출간되었습니다. 대형 서점에서는 취급하지 않았고 광고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입소문을 타고 조금씩 팔려나갔습니다. 책을 읽은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정말 실화인가요? 왜 진범을 잡지 못한 겁니까? 정부는 뭘 한 겁니까? 질문이 쏟아졌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8월 29일, 사건 발생 정확히 4년째 되는 날, 한 무리의 사람들이 명화 씨를 찾았습니다. 이현주의 어머니 오순덕, 정민호의 형 정민석, 조성운의 형 조성민, 그리고 28명의 유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천광공예가 있던 자리, 지금의 아파트 단지 앞에 모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묵념을 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은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유족들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순덕은 딸이 보낸 마지막 편지를 가슴에 품고 있었습니다. 엄마, 곧 더 좋은 곳으로 갑니다. 딸은 정말 더 좋은 곳으로 갔을까요? 아니면 그저 어둠 속으로 사라진 것일까요? 순덕은 알 수 없었습니다. 묵념을 마치고 사람들은 조용히 흩어졌습니다. 그들은 해마다 이날이면 이곳에 모이기로 약속했습니다. 9월, 최영철은 임수연을 만났습니다. 기자님, 책 잘 읽었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아닙니다. 기록으로 남겼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두 사람은 카페에 앉았습니다. 팀장님, 진실이 밝혀질 날이 올까요? 임수연이 물었습니다. 최영철은 한참 침묵하다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올 겁니다. 확신하십니까? 아닙니다. 하지만 믿고 싶습니다. 최영철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기자님,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경계입니다. 최영철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달콤한 약속, 무조건적인 믿음, 절대적인 복종. 이것들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이 사건은 보여줍니다. 동의합니다. 박선영은 특별한 괴물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시스템의 한 부분이었을 뿐입니다. 시스템이요? 돈과 권력, 그리고 침묵의 시스템입니다. 지금도 어딘가에서 작동하고 있을 겁니다. 두 사람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10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명화시에서 북쪽으로 50km 떨어진 산골 마을에 새로운 공동체가 생겼다는 소문이었습니다. 평화의 집이라는 곳이었습니다. 대표는 인자한 인상의 중년 여성이었고 갈 곳 없는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여기서는 모두가 평등합니다. 익숙한 말이었습니다. 최형철은 그 소식을 듣고 불안해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은퇴한 사람이었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12월, 겨울이 왔습니다. 최형철은 집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장에는 천광공의 사건 파일이 그대로 꽂혀 있었습니다. 그는 가끔 그 파일을 꺼내 읽었습니다. 읽을 때마다 새로운 의문이 생겼습니다. 박선영은 정말 주범이었을까? 아니면 그녀 역시 희생자였을까? 32명을 천장으로 몰아넣은 진짜 범인은 누구였을까? 답은 여전히 나오지 않았습니다. 1981년이 저물어갔습니다. 천광공의 사건은 이제 대부분 사람들의 기억에서 희미해졌습니다. 뉴스에서도 신문에서도 더 이상 다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잊힌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1987년 그 무더운 여름날, 천장 위에서 멈춰버린 32명의 시간은 여전히 그곳에 있습니다. 박선영이 꿈꿨던 낙원은 결국 천장이라는 지옥이 되었습니다. 그녀를 따랐던 사람들은 구원 대신 차가운 어둠을 맞이했습니다. 돈에 눈먼 권력자들, 광기에 사로잡힌 교주, 그리고 그 사이에서 희생된 힘없는 사람들. 이 사건은 우리 사회가 얼마나 취약한 기반 위에 서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납치와 감금은 물리적인 사슬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이름의 사슬,
희망이라는 이름의 족쇄는 그 무엇보다 단단하게 인간을 속박합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 어딘가에서는 제2의 박선영이 달콤한 낙원을 약속하며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달콤한 약속 뒤에 숨겨진 서늘한 진실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 역시 그 어두운 천장 아래에 갇히게 될 것입니다. 1987년 8월 29일 천장에서 발견된 32명. 그들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이 믿는 것은 정말 믿을 만한 것입니까? 당신을 구원한다는 그 손은 정말 당신을 위한 것입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신은 정말 자유롭습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어메이징 미스터리였습니다.